안녕하십니까. 2020 손해보험 연수교재 제1편 보험 이론과 윤리에서 4차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그 주제로 주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련 암기 활성들이 많은데요. 특히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암기 활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왕도는 암기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단수 암기의 사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을 들여서 암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그 와중에도 좀 중요하고 출제가 반복적으로 됐던 것들 위주로 제가 강조 포인트를 두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험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보험범죄와 보험사기에 같이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험사기에 따른 법적 개념이 근거가 마련됐다. 법적 정의가 마련됐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에 보험사기라고 하면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들이 관련 처벌 규정들이 나와 있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험범죄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요, 일체의 불법 행위다. 그래서 고의성을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일체의 불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보험범죄 개념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요, 이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서 자, 보험자를 기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망했다고 하는 것은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험범죄에 대해서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에 원인되는 위법행위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실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이것을 이제 법적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는 그런 일체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보험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통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연성사기와 이제 두 번째는 경성사기인데 용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연성사기라고 하면 좀 소프트한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성사기는 좀 하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중요해요. 자, 보험사기는 보험사기인데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경우를 연성사기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경성사기라고 한다면 고의성을 갖고 보험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린 경성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시되 최근에 이제 경성사기가 아무래도 많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 추세와 관련해서는 연성사기보다 경성사기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문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넣어봤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미수범 은 처벌하지 않는다. 자, 요 관련 규정은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미수범에 대한 것도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요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관련 규정에서 지금 빨간색 글씨 나와 있는 게 중요한데, 자, 요 내용 앞전에 우리가 과거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고. 그런데 이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특별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처벌 규정이 중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되어 있는데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 원 이렇게 나와 출제해서 지문에 이렇게 출제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과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라고 아까 지문 제가 살펴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중처벌 조항 규정도 생겼다. 그래서 이 가중처벌 조항 규정이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니까. 자, 일단 5억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을 넘어서는 보험 사기액. 자, 그럴 경우에는 자, 5억에서 50억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자, 50억 이상 이득액을 취하게 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자, 그런데 지금 앞단에 있었던 5억과 50억 미만의 이득액과 여기 헷갈려지세요.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을 3년 이상 징역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문에 그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벌써 처벌 규정이 더 세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범죄 특성 및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되게 평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특성은 보험사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범죄의 복합성이나 다양성, 그 다음에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범죄 조직이 조직화돼서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개입을 한다든가 자, 이렇게 되는 특성을 좀 갖고 있고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데 모방범죄도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즉 뭐냐면 자, 보험 사기가 많이 나서 보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손해율이 높아지겠죠.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선의의 다수의 계약자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인 거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어떤 이런 가치관이나 의식들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죠. 윤리의식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험범죄 최근 경향을 보게 되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보험범죄 특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가족이나 조직폭력배 등 조직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또 이렇게 단체성을 갖고 아예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천태만상이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 관련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것들의 보험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이제 신체를 해하거나 이런 보험 사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나 뭐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거, 그래서 병원과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차량 정비업소들과 어떻게 좀 이렇게 유착이 돼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구를 하는 좀 과잉 청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만연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범죄 특성 및 피해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항들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종종 잊을만 할 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험범죄 유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보험범죄 유형에서는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처벌 규정들이 많이 강화됐고 그래서 강화된 내용들도 좀 바뀐 내용들이니까 과거보다는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특히 관련 규정들 중에 법규 조항 같은 경우 뭐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런 것들 이런 처벌 규정에 대해서 좀 암기하실 게 좀 많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범죄 유형을 살펴보니까 교통사고를 이용한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도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의원 관련 보험범죄도 있고, 물론 이제 병의원 관련 보험범죄는요, 대부분 또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차량 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과잉 청구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력범죄, 그래서 뭐, 자동차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고의로 뛰어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위한 보험범죄가 좀 만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서 교통사고를 위한 보험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범죄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험범죄 사고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범죄 유형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적 조회 시스템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전산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 및 회수는 뭐 쉬운 편이다. 쉽지가 않다. 차적 조회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아까 범죄 입증의 곤란성도 있고 복합화되고 그 다음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적발하고 회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범죄 현황과 예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적발 건수 및 금액별 현황을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생계형 범죄에서 먹고 살려고 우리가 보험범죄를 많이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냥 조직화된 범죄 조직이 개입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보험사기의 적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급증하고 있다는 거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험 범죄가 좀 증가하고 있고 좀 만연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보험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범죄 수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회죠.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보험문제 신고센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굳이 기억을 하신다면 요거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이 3자 주체가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보험 범죄라든가 보험 사기에 대해서 자구적으로 이렇게 예방책을 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 너무나 자주 잘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법조항이기도 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그래서 제가 별표를 제기를 해놨는데 어떠한 내용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잘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법조항이다 보니까 암기가 최고입니다. 일단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자,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서 개념 정리해서 살펴봤으니까 또 이제 처벌 규정은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단순 암기긴 합니다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수보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중처벌 조항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험사기 이득액이 고액인 경우, 그래서 5억 이상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관련 처벌 규정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사기의 보고 및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 살펴보셔야 될 게 금융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고요.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항들을 위탁을 시켜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무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이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련 조항도 삽입을 해놨다. 규정을 해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하나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이롱 환자가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 되는데 이게 과잉 청구를 하는 거죠. 의료기관과 예전에는 좀 잘못되게 유착돼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조항들을 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병원을 얘기하겠죠.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죠.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사항에 대한 기록을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시켰는데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자, 나이롱 환자들이요. 입원을 하고 나서요. 밖에 외출도 많이 하고 외박도 하고 정상인들처럼 다치지 않은 사람들처럼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지 않는데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련 조항들을 엄격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외출 외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그 청구권을 인정했어요.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자, 이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을 보자라고 하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경우 외출 외박 시, 자, 여기서 의료기관의 허락이 필요한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험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제가 앞전에서 보험회사가 이런 외출 외박 기록을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을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 열람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자, 300만 원 이하의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자, 이것은 입원한 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니까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환자 다 동의 안 하겠죠. 나이롱 환자들 다 동의 안 하면 열람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관련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삽입을 해놨는데 이것은 틀린 내용이다. 환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고자 하면 열람 청구권을 발동을 시키게 되면 의료기관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검사 권한이 부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응 시에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어떤 주체가 하는지도 살펴보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의 퇴원 지시권을 신설했는데, 자, 여기서 나이로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잖아요. 자, 여기서 의무화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특히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이로 환자와 관련된 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업체, 차량 정비업체인데, 여기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를 맡긴 의뢰자의 동의 없이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정비 동의 없는 정비업체 임의 수리는 금지한다.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과다하게 수리를 해놔가지고 청구를 하니까 손해율이 높아졌던 거죠. 그 다음에 정비 전에는 반드시 사전 견적서 교부를 해야 되고, 정비 후에도 그 수리한 내역서에 대해서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을 정비하게 될 때 재생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런 재생품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 여기서 헷갈립니다. 300만 원 헷갈려요. 자, 300만 원은 나이롱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만 원은 차량 정비업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업체. 자, 여기 밑에 지문이 나왔던 것을 한번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비업체는 정비하기 전에 정비 의뢰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전 견적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것은 틀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요? 의무화했잖아요. 의무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문상 적절치 않다. 내용상 적절치 않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손해보험 업계의 예방을 또 뭐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전운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서는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하지 마라. 약물 뭐 이렇게 흡입하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운전하기 힘든 과로 상태로 운전하지 마라. 이런 것들 주의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운전자 의무죠. 그 다음에 뭐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확인하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해놨고요. 자, 운전자 자신과 승객,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자기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도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4차 시에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에 이제 관련 처벌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우리 학습자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경중이 심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는요, 최근에도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회적 경각심이 되게 커졌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법규도 강화됐고요. 시험 문제도 사실은 이제 시류에 맞게끔 집중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자, 이제 별표 3개를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고 요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거 X예요. 3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혔다. 상해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헷갈려 하시니까 잘 구별하시는 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 처벌 벌칙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1회 위반과 2회 위반까지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3회 위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회, 2회 위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측정 거부가 있는데 측정 거부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만약에 1회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별표를 좀 쳐놨는데요. 0.08, 과거에는 0.1% 이상이었는데 자, 0.08에서 0.2% 음주를 하게 됐다. 자,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1년 이상 2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의 벌금이다. 요 처벌 규정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회 위반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 2회 위반이니까 2천만 원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거부한다. 음주 측정 거부한다. 자, 그러면 과거보다 많이 강화됐어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자,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 관련 면허 행정처벌입니다. 자, 면허와 관련된 걸 행정처벌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까지가 이제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에,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벌점을 100점 맞게 되는 거죠. 면허 정지도 100일 갑니다. 자, 그런데 저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 정도가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자, 사고가 안 나면 벌점 100점에 면허 정지 100일이겠죠. 근데 사고가 났다. 저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데 사고가 났다. 면허 취소가 되고요. 2년 동안 면허 취득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건 맞고요. 자, 5년 동안 재취득 불가다. 그래서 요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억을 해주시고 사고가 났을 경우 특히 면허 취소가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벌점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세졌어요. 0.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에 일단 면허 취소예요.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다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입니다. 자, 0.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하게 되면 1년간 면허 취득하게 되고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는데 사고 났다? 아니, 이거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됐다라고 하면 2년간 면허 취득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3회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3회는 틀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자, 지금 똑같은 2회인데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고 요거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를 냈어요. 면허 취소는 뭐 당연한 거고 자, 3년간 면허 취득 불가다. 자, 그래서 2회는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게 될 때 사고 냈냐 안 냈냐를 가지고 2년이냐 3년 동안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냐 없냐 요거 갖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겠어요. 사상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안 한 경우, 즉 뭐냐면 도망간 거예요. 뺑소니 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5년간 면허 취득 불가를 시키겠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사항하고 좀 맥락이 같죠? 5년 동안 취득 불가니까 그래서 요거 또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거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법규가 강화됐다고 그랬잖아요. 0.8%, 0.08% 이상 요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0.1% 이상이었는데 요게 이제 요즘 최근에 법령이 강화되면서 0.08 이상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잖아요. 일단 여기서 적발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 된다는 거예요. 사고 유무와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셔야 될 게 이제 속도 제한의 안전거리 확보인데 뭐 눈 올 때 비 올 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예요. 자,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될 때가 언제냐?路面이 젖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숫자 눈이 20mm 미만이 쌓인 경우. 자, 근데 최고 속도 30%를 감속해야 될 경우는 어떨 때냐?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자, 여기서 100m 이내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자,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인데 이건 당연한 거고, 자, 눈이 쌓였는데 눈이 얼마만큼 쌓여 있어야 되느냐? 역시 20mm 이상 쌓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30%를 감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 안전거리 확보하고 속도 제한하는 것을 이제 보행자 통행 많은 어린 노인구역 이런 보호구역에서 잘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앞전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항들을 살펴봤잖아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자, 우리 앞전에서 살펴본 거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면허 취소 사항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 사항이니까 꼭 음주운전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이런 경우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면허 취소를 시키겠다. 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주로 암기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사항들, 큰 제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즉 뺑소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이럴 경우에 면허 취소.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될 때, 자, 이럴 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데, 자, 이럴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관련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거죠.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운전한 때, 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측정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이럴 때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술에 취한 상태에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면허 취소를 하겠다. 관련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서술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자, 요런 사항들 속에서 면허 취소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겠다. 그 다음에 난포운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난포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다. 자, 이럴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난포운전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포운전과 관련된 것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난포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돼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등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럼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 절취운전을 했다는 얘기죠. 이럴 때 면허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단속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했다?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큰 제목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사항들까지는요,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는데도 외우실 게 너무 많죠. 근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만 제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 벌점이 먼저 나왔으니까 벌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인적 피해 교통사고 돼 있잖아요. 사람 다친 거예요. 중요한 거죠. 항상 재물이 손괴를 있는 것보다 사람이 다친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이 사망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한 명마다, 자, 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90점 벌점. 자, 중상이니까 한 명마다 15점인데 시험 문제 30점은 나오는데 이상하게 30점 나오면 다 맞는 줄 아시는데 틀린 거예요. 사망만 90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15점으로 내려갑니다. 자, 경상 한 명마다 5점이고요. 이것도 15점으로 이렇게 나와오면 많이들 틀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이렇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15점이 아니라 그냥 5점이에요. 자, 부상신고 같은 경우 한 명마다 2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 단답표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관련 조항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해야 되고요. 중상 같은 경우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해야 되고, 경상 같은 경우는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은 그냥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조치 불이행인데, 요거는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지연시켰어요. 사고를 냈는데 신고를 지연시켰다.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벌점 60점.
그 다음에 시한 내 잦은 신고를 하게 됐다. 그러면 30점. 그 다음에 물적 피해. 물적 피해라면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 재산상의 손괴, 자동차에 손괴를 입혔거나 뭐 자동차 갖고 어딜 건물 담벼락 같은 걸 박았다. 자, 이러고 나서 도주했다. 그럼 사람이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15점 정도의 이제 벌금을 벌점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벌점의 누적 점수가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정지가 되는데 이 기준점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누적 점수도 중요한데, 자, 1년간 벌점에 121점, 2년간이 201점, 3년간이 271점 초과를 하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된다는 거.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것은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정지가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특히나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벌점이나 범칙금이 2배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2배가 높아진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범칙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범칙금. 이제 승용차 기준을 합니다. 뭐 화물자동차 그런 게 아니라 범칙금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다 암기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2배가 된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구역은 2배다. 자, 통행금지 제한 위반. 자, 4만 원, 8만 원. 주정차 위반. 자, 4만 원, 8만 원.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건 주정차 위반도 나왔고 속도 위반에서 특히 60km 초과했을 경우. 자, 12만 원, 15만 원. 이건 딱 2배는 아닌데 요거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km에서 40km 사이다 6만 원에서 9만 원. 자, 그 다음에 20km 이하다 3만 원에서 6만 원. 자, 그래서 요거 위주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호 지시 위반을 했다 라고 하면 6만 원에서 12만 원. 결국은 이게 단순 암기라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뭐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암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시험 문제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승용차 기준인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신호지시 위반 7만 원, 보호구역 13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8만 원. 자, 요거 빨간색은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죠. 60km 초과했다 13만 원, 16만 원. 자, 20km 이하다 4만 원, 7만 원.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법이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법규 위반별 자 벌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에서의 벌점 차이가 있는데 신호지시 위반 15점, 30점. 자,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해서 자, 횡단보도와 일반 도로가 있는데 요 횡단보도가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와요. 그래서 10점, 20점 2배 차이가 나고요. 속도 위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60km 초과하게 되면 60점에서 보호구역은 120점. 자, 나머지 중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20km 이하 자, 없음 15점.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 상단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이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 왔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운전자에 관해서 형사처벌을 더 강화시킨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요, 어떤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요게 이제 3년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5년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에 한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반 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에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처벌 규정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자, 공소 제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형사 처벌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자, 중요한 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자, 도주 뺑소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를 사고장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특례 예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교통사고 특례 총리법도 적용시키지 않겠다. 예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중과실에 대한 12대 중과실은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주의하실 거는 제한속도 20km 초과할 경우에 이럴 때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그건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지문에 10km 초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중과실까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난폭 운전과 관련된 또 기타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난폭 운전을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난폭 운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많이 강화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자, 난폭 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난폭 운전으로 불구속된 경우에는 40일간의 면허 정지를 시키고요.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6시간 의무교육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최근 고속도로 및 자동차 운전도로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 군, 구도 등 일반 도로에서는 자,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훈시 규정이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에 처벌 규정들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신설이 됐다는 것. 만약에 자전거 음주운전은 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훈시 규정으로 단속되어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이 지문에 나오게 되면 이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의무 도입 시행이 됐다. 언제부터? 2018년 9월 달서부터 시행이 됐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또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도로교통법에 관련 내용인데 고령자와 관련된 이슈도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별표를 2개나 표시를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고령자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운전면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출제 기회가 높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별표 2개를 넣어놨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시에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을 단축했는데 2년으로 이렇게 만약에 혹시 출제가 되면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숫자 바꾸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도부터 시행되니까 최근에 시행된 거니까 또 역시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의함 및 기상상태와 무관하게 도로상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토록 도로관리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시 시인성 확보 의무 국회 통과 및 2019년부터 시행됐다. 뭐 이런 사항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요 75세 이상 요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에서 새로 신설된 규정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 앞에서 이미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음주운전을 위험운전 치사상상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앞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니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사고가 일어나게 한 경우고요. 자, 음주운전을 인해서 사망을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4차 시에서는요,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반복적으로 보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손해보험과 이렇게 처음으로 접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어렵게 또 번잡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서 최근 강화된 내용들로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들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복습 차원에서 암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번 차시의 내용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